비틀거리는 자본주의.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또 탄핵의 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닌 밤중에 갑자기 홍두깨라더니 어설프고 어리석고 사려 깊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데요. 손봉호 교수의 말 맞다나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야당의 행태를 고발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입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해도 꼭 비상계엄을 해야만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차부장 검사들을 탄핵하여 사회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렸다 해도 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수사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덫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약이 올라도 적어도 이재명의 2심 3심 재판이 나오는 6개월 아니 3개월을 참을 수가 없었나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끊임없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스스로 만신창이가 돼서 만천하에 알릴 수는 없었나요? 차라리 대국민 담화로 말이에요. 민주당이 삭감해버린 예산은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해왔고 이재명 방탄 집회 시민 호응이 없어 그 동력이 떨어질 즈음에 느닷없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려버린 꼴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은 이미 했다는 얘기죠. 104세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적 독재인 권력국가에서 시작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뒤 법치국가로 들어섰지만 아직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국가로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권력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이죠. 김영석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찾아가 만난 어른이었는데요. 그는 당시 마음 그릇이 비어있다면 정치를 해도 된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이 만들었다는 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자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놓고도 여야 양당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2일 방송계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헌재의 손발을 묶으려 하다가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됐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면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나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 등의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일부 조항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6명으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고에 대해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재 재판관 2명을 추천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6명으로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현재대로라면 6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9인 체제에서 6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이죠.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구성 중 국회 목신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 합의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올린 2명의 재판관 모두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데다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학 시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즉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법원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레닌을 추종한 반헌법적 사람으로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과거는 분명한 결격 사유라고 말이죠.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입니다. 더구나 그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이사장이 있는 인권법재단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2명을 추천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데 공정해야 될 헌법재판관마저 노골적으로 편향적이라면 어떻게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겠습니까?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의원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었습니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당시 결국은 임명을 하지 못하고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이 난 후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고리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이고 지난번 관리에도 따른다면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내년 4월 18일이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전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판관이 4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엔 법원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직 중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의 형사불소추 특권 적용도 못 받고 수사받는 상황인데요. 탄핵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입니다. 헌재 스스로 탄핵은 일종의 징계 절차에 가깝다고 했어요. 즉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고도의 입증 책임, 증거 법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죠. 탄핵 이후에도 형사재판은 계속될 것이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 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 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 즉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 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는데 나중에 재판 결과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수사권부터 과연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말 구속은 되는 건지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례도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입니다. 헌재 심리 초기라면 몰라도 충분히 심리한 상태라면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죠. 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뤄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헌재에서의 다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소 시점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내란죄 여부는 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최대 쟁점인데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관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는 것에 관련해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죄를 규정한 헌법 제87조에서는 내란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동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란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은 폭동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굉장히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지점이지요. 반면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역시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란죄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이죠.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초 내란죄 조문에는 일부 영토를 점령한다는 뜻의 참절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후 많이 순화가 됐다고 합니다. 내란이라고 정의하려면 비상계엄으로 일부 영토를 떼어내거나 국회 기능이 정지됐거나 실제로 체포된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형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국헌 문란과 관련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2차 표결 직전인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겨냥한 민주당의 이딴 탄핵 남발을 거론하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 발동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와 검찰을 비롯 사법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내란 혐의로 올감에 구속하려고 했는데요. 검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야당의 횡포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엮는 데 앞장서고 있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멋대로 헌법 해석을 해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을 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수사에 나설 수 있죠. 그런데 그 관련 범죄를 내란죄로 하여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경찰뿐이죠. 이런 걸 피의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윤 대통령이 절차상 위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나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기소권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 기소를 넘기면 검찰에서는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래저래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 역량은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대한 좌파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무리함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